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자, 2부 시작 한판 직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예, 자 오늘 한판 승부 월요일 이제 월요일 고정 패널로 두 분을 모셨어요. 일부를 한번 보내봤는데, 자 우리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어떠셨어요? 일부를 지내오시니까 금방 지나갔죠? 한 시간. 시간이요? 네. 예. 상당히 긴장감과 함께. 예. 약간 좀 그것도 그 대변인 논평하시듯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하나 신중하고 신중. 그럼 CBS에 나왔는데 잘해야 되겠다는 예. 각오를 또 다져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진지하세요. 김종혁 대변인 후배 보시기 어떠십니까? 너무 잘해요. 근데 아, 한민수 그렇습니까? 대변인은 원래 뭐 예. 기자할 때부터 저도 알고 지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출연을 하는데 예. 항상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더라고요. 아, 오늘 좀 덜 패셨어요. 오늘 뭐 전혀 그렇지 폈습니까?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당히 점잖아요. 아, 점잖았습니까? 예, 오늘은 좀 이슈가 좀 말랑말랑했던 것 같아요. 휴일이어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계속 뜨거운 이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 텐데. 그 지난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기각을 했고 인류에서 1년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가 된 셈이죠. 자, 총평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국민의힘 정당사에서 아주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음, 이게 제 총평입니다. 나쁜 선례. 왜 나쁜 선례입니까?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왜냐하면 1차 징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6개월 그 징계가 됐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문제였고, 예. 말을 가지고 윤리위가 어떤 정치인의 그 행방을 결정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였다면, 예. 두 번째는 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추가적인 1년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예. 이제 당의 가처분도 내면 안 되고, 당의 윤리위원회 심기를 거스리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예.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정치를 늘 해야 된다. 음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다 윤리위 징계한다고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윤리위 징계. 나랑 생각이 다르면 너도 윤리위 징계. 그래도 그러다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할 때도 지금 등골이 서늘하고 이러다가 또 나까지 윤리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요새 저희 국민의힘이 윤리위 당한다는 표현도 윤리에 당한다. 윤리위 당한다 이런 윤리에 표현이 있어요. 당한다. 아. 네, 그만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권중 전 비대위원께서. 아니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두고두고 부끄러운 징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KT 채용 비리 관련한 거랑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징역으로 받은 것을 예. 두고도 당원권 정지 3개월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해 지역에 가서 비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국민의 힘을 위태롭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당원권 정지 6개월 나왔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자신의 당대표 지위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조치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비유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치 1년이 된다고 하는 건 저는 나중에 두고도 약간 부끄러울 만한 징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혁 대변인께서. 저는 뭐 두 분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다릅니까? 이미 네. 끝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제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사실 그분이 이제 출범할 때 보수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출범을 했어요. 예.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과정들 또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갈라졌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돌이켜보면 그 30대 나이에 이렇게 많은 그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이 과연 있었던가 싶어요. 예. 사실 과거에 이제 40대 기술원이라고 그래서 YS 그 김영삼 DJ 전 뭐 이런 대통령? 분들이 예. 40대에 그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지만 예.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30대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의 관심과 비난을 한꺼번에 동시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정치인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어떤 인격적인 숙성, 성숙 이런 예. 것들을 한 계기로 삼아서 예.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정치판으로 이제 복귀할 때는 더 큰 정치인이 될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비정한 국민의힘 비정한 국민의힘. 뒤끝장렬 윤핵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승리한 여당 대표를 예. 이렇게까지 결국은 숨통을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숨통을 끊어놨어요. 예. 그래서 다음 당 대표가 어느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정말 이 당에서 영원히 정치에서 떠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나 싶어서 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아무리 뭐 감정이 상하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계신 분들은 끌어안고 가야 지금 야당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야당 전임자 야당 대표 잡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 여당 내에서까지 못하면 결국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참 비정하게 정치를 하신 건데 그 이준석 대표 뭐 대선 과정에서 감정을 상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는가? 우리 정당사에 정말 전형적인 토사구팽의 한 획을 그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준석 그 법정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로 견제를 하고 있고 또 언론의 보도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직감 이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국민의힘의 당권의 행배는 누구에게 갈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분의 주요 이름이 있지만 또 언급 안 된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생각나신 분들은 또 따로 언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할것 같은데 분명히. 누가 서운할까요? 아니 지금 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예. 그 심지어는 권성동 그저 원내대표까지 예, 예. 다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서운하신 분은 저희 한판승부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짱. 예, 그럼요. 자,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 경선 전문가신데. 경선 전문가죠. 예. 일단 제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경선준비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 있었고 예. 마지막으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사실 지선, 그다음에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그 경선의 룰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예. 그런데요. 제가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아주 그 높은 여론조사 지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바람이 부는 것은 뭐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예. 이제 문제는 결국 당원의 벽입니다. 당원의 벽. 당원의 벽이 얼만큼 높냐면 지난해 그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당대표가 됐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겼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2021년 그 4.7 재보궐선거 때 경선이 두 번 이루어졌거든요. 국민의힘 예. 경선이. 처음에는 예비 경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분경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근데 1차 경선에서 당원이 20%, 일반 여론조사가 80%였는데 예. 당원이 20%가 섞이는 순간 나경원 대표가 사실 오세훈 시장을 이겼어요. 예. 근데 2차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를 열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 이 정도로 섞였을 때 민심과 당심이 확 달라지는 선거 결과 확 달라지는 모양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당원이 70%, 일반 여론조사가 30%예요. 예. 그러면은 뭐 나경원 대표도 본인의 SNS 게시물에 올렸지만은 당원 투표가 여전히 내가 1위다, 공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벽을 깨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3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예. 유승민 전 의원이 70%의 벽을 얼만큼 극복할 당원 것인가. 70%. 그렇죠. 얼만큼 균열을 낼 것인가가 사실 앞으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텐데 예. 생각보다 우리 당원들에 대한 그 당심이라는 게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견고해서 깨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고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뭐 최선을 다하시겠죠. 네, 네. 그 의미는 뭡니까? 뭐 일단 뭐 여론조사상에서 야, 당원 존재감이 투표나 없습니까? 네, 당원의 지지도나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 비해서 뚜렷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아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유승민 의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까? 네. 확신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 정말 끈질기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절대 유승민 대표에게 유리한 룰도 정해지지 않을 뿐더러 예. 실제로도 당대표가 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상이긴 한데 실제로도 예를 들면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정말로 대표가 된다고 하면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갈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건강한 어떤 토론이라고 여기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옳은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굳이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근데 두 분 말씀에 전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다 보면은 이제 전대 관리위원회도 쓰고 룰을 가지고 또 이제 치열하게 협상을 할 텐데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이 70% 여론조사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하면은 정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뭐 경기지사 후보로 나간 상태에서도 이른바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을 보내가지고 자객 공천을 했잖아요. 예. 결국 경선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어떤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포용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런 지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될 거냐 확신하냐 물어본 저는 자신은 없는데 다만 최근에 저는 그 당내 선거긴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 때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었을 때 예. 과연 이게 일회성으로 끝일 건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예, 원내대표 선거할 때 맞습니다. 예. 다 추대하겠다고 100%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이용호는 누굽니까? 입당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뭐 예. 10개월이나 됐어요. 대선 10개월. 기간 동안에 입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예. 입당을 했고 전북의 재선 의원이고 누구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6대 4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뭐 지금 뭐 가능성 자체를 따진다면 높지는 않지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지금 모멘텀 없이 이렇게 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외교 참사랄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들이 이어진다 하는 상황에서 내년 만약에 전당대회가 총선을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4월이 됐던 그 이후로 넘어간다 하면은 여러 의원들부터 저는 이반 현상에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당원들 입장에서도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지금 예측은 두 분 예측이 맞는데 알겠습니다. 짧게 좀 첨언을 예. 하자면 예. 김재석 경기도지사 경선이랑 장위원장. 전당대회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애초에 모수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관심이 분산됐었지만은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한테 다 초미의 관심사가 생겨서 사실 이 경기도지사 경선만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의 선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윤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진다라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변수가 뭐냐면 예. 전당대회를 치러질 때 본 경선과 예비 경선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예비 경선의 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다음에 예비 경선의 경우에는 당원을 아예 빼버리고 여론조사 100%로 하자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유승민 대표가 압도적인 1등이 만약에 됐다 하면 그 기세를 몰아서 그 바람을 타고 70%의 벽을 뚫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예비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원이 70% 일반 의원조가 30%면 거의 그게 고착화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들 당원의 벽이 굉장히 높고 이걸 깨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룰이 바뀔 가능성 없습니까? 룰을 바꿀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하고 그러면 전당대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룰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후보자들이 결정된 상황에서 룰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룰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국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 비대위가 설치됐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기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이미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룰을 알겠습니다. 바꾸자고 하면 합의가 안 될 겁니다. 김재혁 대변인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의 대표를 뽑는데 거기서 당원들의 결정이 마치 무슨 여론과 다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을 주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는 경우는 없어요. 다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상 총리를 뽑을 때 16만 명인가요? 그 16만 명의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해서 그 편지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예.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적어도 그 당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왜?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전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없고 예. 그리고 그 기관의 신뢰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특히 마치 무슨 여론조사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판단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뽑을 때 보면 45, 저 대의원들 45, 저 책임당원 40, 그다음에 무슨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한 10%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 여론조사가 많아졌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당원들 숫자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많이 도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당원도 많이 늘어났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예.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그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일 먼저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41표를 얻어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잖아요. 예. 그 조호영 원내대표 62표인가 얻던 19표밖에 차이 안 났는데 이게 마치 무슨 당이 무슨 윤핵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딱지, 낙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용호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비판도 많이 해요. 예. 그런 것들을 마치 무슨 당이 알겠습니다. 이 당은 뭐 윤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그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 받았을 때 그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을 거리로 볼 거냐 사고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고로 봤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가장 그쵸. 결정적인 영향을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에 되게 빠르게 비대위로 전환, 사실상 거리 상태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당이 지금 이게 공개가 돼서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당신이 원내대표로서 그 대표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알겠습니다. 몰아붙였던 거거든요. 예, 뭐 주제 너무 얘기 많이 해서요. 마지막 주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직감주 친일 국방과 여가부 폐지 논란, 극한 대립 전국 주도권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현 전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민수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근데 이거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예. 얘기한 그 이제 아까도 초반에 논평 비슷하게 논평했습니다만은 그 일본의 6.1기를 단 일본 자유대 함정이 지금 독도 인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어디입니까? 독도는 일본이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기들 땅이라고. 예. 그런 데에서 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까지 뭐 죽창과 시즌2 뭐 엄청난 자극적인 말들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예. 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합니까? 야당 대표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건 지적을 받아들이고 지금 보면은 그 예전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다 하는데요. 지금 정확히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한 거는 해양 경찰이 와가지고 구조 활동 관련된 거 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인가요? 그 문재인 정부 합의한 거 내용들은 예. 먼 바다에서 제주 남방 아니면 하와이 이런 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좀 제대로 된 지적을 마무리해 주세요. 하고 하는 거는 수용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반론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 독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이번에 훈련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 영토에 훨씬 가깝습니다. 독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독도 얘기를 꺼내면서 말하자면 반일 선동을 하는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정치 너무 편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관계라든지 아니면 북중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미일 공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 전혀 어떤 지금 현 국제 상황에 맞는 성찰을 하지 않고 과거에 그 민주당이 재미봤던 반일 선동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예. 그때랑 지금이랑 애초에 다릅니다. 그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때 같지 않고요. 북중러가 그때 같지 않습니다. 너무 정치 쉽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네, 시간이 많지 않으면 1분씩 드릴게요. 권지윤 비대위원. 네, 저는 사실 친일 프레임은 민주당 구성원이긴 하지만 별로 좋은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예. 되려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미국이 자위대를 일본 해군이라고 명기하기도 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이 훈련을
훈련을 꼭 했어야 되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훈련으로 정말로 북한과 소통할 계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북한이 핵실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 조치가 정말로 북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조치였는가 하는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본질적으로 이제 한미일이 결속이 강해지면서 북중러가 되려 그 결속이 강해지는 이 어떤 냉전 체계가 더 강화되게 하는 게 마무리. 썩 좋은 일일까 싶습니다. 자, 우리 김재욱 대변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그 북한이 보름 사이에 미사일을 7차례나 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의 모든 유화적인 환상적인 그런 조치들이 다 실패고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뭐 유사시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친일몰이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적어도 외교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은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예.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30초. 근데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아베 전 총리 지금 뭐 없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 때 보통 국가합니다. 그는 자유대를 군대로 인정받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한미 동맹 굳건하게 해야죠. 한미일 안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독도에서 몇 킬로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도 인근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유대를 인정하는 듯한 우리가 인정하던 군대를 인정하는 듯한 우리를 단 자유대 군대 함성이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사교위원장. 저희가 그거 인정한다고 자유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본의 자꾸 자유대를 그 뭔가 군대처럼 만들려는 움직임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것이 일본인들의 집단적 죄의식을 자꾸 희석시키는 것이 있고 강경파들을 득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인을 잘못 짚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냥 친일만 내세워가지고 지금 되게 쉽게 사기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전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론을 먼저 할 걸 그랬네요. 굉장히 뜨거운데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